저는 정숙, 올해 68세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었습니다. 돈은 알뜰하게 썼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택의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 세 식구는 지난 몇 년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으며 심지어 며느리 수진의 화장솜까지 제가 샀습니다. 오늘은 제 손자 준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곱게 말고 짙은 남색의 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 정장은 결혼 30주년 때 제가 직접 지은 것으로 당시 가장 비싼 실크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진주 귀걸이도 특별히 맞춰 달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눈꼬리에는 테이프를 붙여 살짝 당겨 올렸습니다. 늙었다는 소리는 듣기 쉬웠으니까요. 잠은 잘 자지 못했지만 정신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첫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 3층에 마련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곳인데 넓고 고급스럽다고 했습니다. 입장할 때 안내판을 보니 정씨 집안 친지들은 오른쪽 홀에, 신부 측 가족은 왼쪽 메인 홀에 앉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가자 빨간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웃으며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 그녀는 장부를 내려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준성 씨 할머니세요. 자리를 저쪽으로 바꿔서 안내해 주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보통 신랑 측 할머니는 상석에 앉는 것이 예의인데 자리를 바꾸라니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갈수록 멀어져 화장실 복도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테이블은 벽에 붙어 있었고 의자는 화장실 문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바로 남자 화장실을 알리는 파란색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의자 위에는 빨간 답례품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급하게 짜 맞춘 듯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서운함이 아니라 혹시 직원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메인 상석에 앉아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에게 웃으며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딸은 외동이라서요. 결혼식에 소홀히 할 수 없죠. 정신에도 몇 명 안 되니 상석은 당연히 신부 측에 양보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일부러 낮춘 말투로 모든 말에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받지 않고 못 들은 척 조용히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의자는 비어 있었고 호텔 직원이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물기가 섞인 찬 기운이 끼쳐왔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리를 배치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석을 차지하려거나 체면을 세우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저 품위 있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준성이 갑자기 제게 달려와 초조하게 연설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원고지에 적힌 카드를 건네며 두 번째 단락 시작 부분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도 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조명이 비치자 사회자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신랑 신부의 부모님 네 분을 무대 위로 맞이했습니다. 제 아들 정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서 억지로 지은 듯 공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과 친지 여러분, 특히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할머니께도 라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과일 접시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메론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순배가 지나고 신부 측 친척들이 번갈아 잔을 들며 축하했습니다.
선영의 조카딸까지 와서 나중에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니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화장실 문 옆에 앉아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그 테이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 갈비찜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기름 막이 굳어 있었고 이빨로는 잘 씹히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 입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휴지로 입가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날 제 얼굴에는 심지어 표정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저는 미리 왕 이모님께 전화해 집에서 차와 다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찬장에서 일찍이 준비해 두었던 선물 상자를 꺼내 꼼꼼히 확인한 후 포장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0만 원 상당의 수놓은 실크숄이 들어 있었습니다. 쌍악 고름 무늬가 수놓여 있어 장수와 경사를 의미했습니다. 본래 결혼식 전에 선영에게 주어 예의를 갖추려 했으나 그녀가 피로연해서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이 선물이 등장할 시기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저택문 앞에 멈췄을 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운전사에게 몇 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긴 이별은 아닐 테니까요. 저는 현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거실불은 켜져 있었고 수지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득이한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당신도 돌아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핸드백에서 선물 상자를 꺼내 들고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예의가 빠져서는 안 되지. 저는 상자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숄은 제 친구가 석 달 동안 직접 수놓은 거예요. 당신이 꽃무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무늬로 골랐어요. 딸을 시집 보내느라 고생 많았죠. 이 작은 마음이 성의 표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녀는 순간 멍해지더니 잠시 망설이다 될지는 모르겠네요.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왕 이모님께 물었습니다. 이모님, 물 끓였어요. 부엌에 있는 하동 녹차 꺼내서 타줘요. 그리고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지난 세월 내가 혼자 너를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다. 오늘 준성이가 가정을 이뤘으니 나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잔잔했지만 거실 안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부드러운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 했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더 이상 너희 쉬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 너희 짐은 내가 사람 시켜 문 앞에 다 내다 놓게 했다. 차도 불러뒀고 수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오늘부로 너희가 내 집에서 사는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뜻이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너희가 결혼한 지 5년, 여기서 산 지 5년이다. 월세도 받지 않고 너희 삶에 간섭하지도 않았다. 이제 준성이도 가정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자립해야 할 때다.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식 좌석 배치에 잠시 신경을 못 썼다고 해서 나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피로연해서 그 자리에서 상을 엎었을 것.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가 식사를 다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한 뒤에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것.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릎 꿇으라고도 머리 조아리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할 뿐이다. 집안은 몇 초간 고요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조차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폭발할 듯 보였지만 제 시선이 스쳐 지나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저를 보더니 칫 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시네요. 지금 우리 세 식구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짐은 모두 문 앞에 있다. 운전사가 너희를 몇 분 기다리고 있다. 개인 차량을 부르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 다만 이 고급 주택 단지는 이제 너희 입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왕 이모님이 이미 방문객 명단을 갱신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눈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이 집의 소유권 등기증의 근거에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좋다. 나는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것을 기다리겠다. 선영은 화가 나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엄마가 당신 와이프랑 애를 쫓아내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신 남자 맞아? 정우는 순간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늘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은 바람이 거세어 낙엽 몇 잔이 계단을 굴러다녔습니다. 정원 문 옆에는 여행 가방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500만 원이 넘는 맞춤 웨딩드레스 가방도 마치 증거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하이힐이 돌길 위를 또각또각 올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억지로 참는 듯 했습니다. 손짓으로 수진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저를 노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도발적인 기색은 없고 오직 증오만이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 이모님이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호텔을 잡아줄까요? 호텔? 저는 그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나를 상석에서 화장실 옆자리로 옮길 능력도 있으니 스스로 호텔을 잡을 능력도 있을 것이다. 선영은 슈를 들고 나갔습니다.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이 흩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 서 있었고 바람이 한복 치마를 휘날렸습니다. 원래는 고귀했던 태도가 이제는 둥지에서 쫓겨난 고양이처럼 초라한 몰골로 심지어 빌부터 살갗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 있었고 뒤로는 거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하나만 낳았다. 그 아이는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죽었다. 저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동 녹차가 다 우려졌고 왕 이모님이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운동복 차림으로 마당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일부러 그 정숙한 옷차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왕 이모님이 이미 부엌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문 잠금 장치는 연락했나요? 연락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빨라야 내일 오후에 설치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기존 시스템의 지문들을 삭제했어요. 정우 씨 가족 세 식구의 지문은 모두 지웠어요. 잘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경비실에 오늘부터 선영 씨 측 친척들은 출입 금지라고 전해주세요. 방문객은 반드시 등록해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앞으로 누구든 들어오고 싶으면 먼저 제 이름을 대라고 하세요. 왕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년간 우리 집에서 일했기에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입 다물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가 정우 가족이 살던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여전히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여자 하이힐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수진의 분홍색 수입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은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는데 마치 어젯밤 황급히 떠난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치워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왕 이모님은 일용직 아주머니들과 함께 3번이 물건들을 한데 모아 포장했습니다. 옷장, 신발장, 서랍장 모두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수진의 수입 화장품 세트, 정우의 정장, 칫솔, 양치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고 밖에 일렬로 전시된 듯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힐끗 보고는 그중 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포장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우 가족 물품, 외부 발송.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직접 썼고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되기 전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어젯밤 잘 곳이 없어서 임시로 호텔에 묵었어요. 물건은 저택에 두고 왔으니 오후에 제가 찾으러 갈게요. 저는 시계를 힐끗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올 필요 없다. 너희 물건은 이미 사람 시켜 치워두었다. 문 앞에 있으니 직접 가져가라. 그는 순간 멍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인정머리 없으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왕 이모님이 모니터를 보니 선영과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에 혈색이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입가에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어젯밤 임시로 빌려 입은 트 소매가 달아 있었고 지퍼도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물건 찾으러 들어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신문을 넘겨보았습니다. 몇 분 뒤 경비원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터였습니다. 두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이 집의 소유권은 정숙 여사님께 있습니다. 시스템상 방문객 출입 권한을 차단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선영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는 선영이야. 가족인데 방문객이 아니라고. 경비원은 매뉴얼대로 말했습니다. 단지 관리 규정에 따라 소유권자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권한 명단에 없으면 일반 방문객으로 처리됩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20분 뒤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저는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 호적이 없으며 제 집의 공동 소유주도 아니고 어떤 동거 협의도 없습니다. 어제 저는 구두로 그들에게 이사 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단지 시행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선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 소유권에 해당하며 합법적인 사용 행위입니다. 저희는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선영은 뺨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당신네 집으로 시집왔는데 반쪽짜리 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내 아들에게 시집왔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세 식구는 내 집의 사람이 아니다. 말을 마친 저는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정장 치마가 휘날렸습니다. 수지는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 선영은 계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서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이제는 길거리의 쥐처럼 우리 집 문 앞에 앉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길을 지나가며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돌아와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성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쪽에서 1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일 다시 얘기해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결혼식 날 나는 화장실 옆에 앉아서 너희가 술잔을 주고받는 것을 지켜봤다. 아무도 나에게 술잔을 건네지 않았다. 네 할미는 평생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자리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 세 식구 중 누가 나를 존중했니? 그는 저쪽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심한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계속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바람이 거셌지만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진 그 순간부터 저는 이를 절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가능한 반격의 길을 막아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2층 서재 가장 위 서랍을 열어 짙은 회색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가 작성했던 상속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우가 막 결혼했을 때 저는 그가 결혼 후 영향을 받을까봐 법적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문서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의 저는 아직 젊었고 주택부동산, 정기예금, 그리고 일부 주식을 손자준 선. 단 선량하게 부양하고 대항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는 조용히 한번 읽고 나서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문서는 원래 변호사에게 보관해 달라고 했고 제게는 사본만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친구를 불러낼 때였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 사무실이죠. 최 변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정숙이라고 하세요. 잠시 후 전화는 연결되었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누님, 드디어 저를 찾아오셨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저는 이 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젊은 시절 제 남편의 전우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된 후에도 우리 노인정 모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이 부드럽지만 준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로를 남겨두려면 먼저 칼을 품속에 숨겨야 한다. 저는 그에게 다음 날 오후에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비해 두었던 듯 서류 뭉치를 차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3가지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 10년 전 증여 의사 표시 중 일부를 취소 신청하세요. 둘째, 정호 씨가 누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거나 담보를 잡은 적이 있는지 조사하세요. 셋째, 누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상장 회사의 주식을 예비 신탁 계좌로 이전하여 강제 압류나 공동 유용을 피하도록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몇 장의 카드와 오래된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즉시 핵심을 잡아냈습니다. 그가 누님 신분증을 이용해서 몇몇 자산 계좌를 개설했어요. 명의를 이전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 대출을 4건 신청했더군요.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가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니 일찍이 계획된 일이었군. 그게 누님의 장점입니다. 정숙 누님.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누님 명의는 한 장의 백지처럼 깨끗합니다. 상대방이 움직이면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씩 그들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와 밤늦게까지 의논했습니다. 왕 이모님은 차를 끓여주고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구조도를 그리고 압류 신청서를 인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에 쥔 것이 있어야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재산 사전 증여 취소, 신청서에 서명하고 계좌 번호, 결혼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영상, 그리고 그가 사적으로 집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녹음 파일 몇 개를 첨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것들이 소송의 승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핵심 자산을 동결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막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승소가 아니다. 그들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이어서 우리는 신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구매했던 몇몇 주식은 친척 소개로 알게 된 것으로 현재 배당금이 안정적이고 가치도 상당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것들을 가족 신탁으로 이전하여 저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되 신탁관리기관의 권한을 위임하여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도 유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그는 글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욕심을 부리려 해도 세 단계를 거쳐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법원 압류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 차릴 때쯤이면 누님은 이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어떤 질책보다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해질녘 최 변호사가 떠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 몸에 달라붙어 내 덕을 본 모든 것을 하나씩 벗겨내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려 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독해지셨네요. 독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리석지 않은 것뿐이다. 그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왕 이모님이 냄비를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뒤에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우리 둘이서 한 발짝씩 해나가자.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네 하고 응답했으며 하던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서쪽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담대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제 품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선영의 상황을 일부러 알아보려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은 듣지 않아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왕 이모님이 부엌에서 채소를 썰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영 씨가 옛날 동창 모임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마시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아사나스끌 창도 지금 모두 닫혀 있고 이전에 올렸던 자랑스러운 사진들과 저택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두 삭제되었대요. 물론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결혼할 때 수지는 자신이 시집갈 때 예단이 없다며 신부 측 외동딸이므로 모든 예단은 정시 집안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참고 따지지 않고 3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그 BMW 차량도 손자가 나중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 명의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그녀가 그 차를 몰고 떠날 때 자신만만하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최 변호사가 저에게 모든 예단 계좌와 구매 기록이 제 계좌에서 처리되었고 선영이 보관이라는 비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몇 글자가 이제 은행 계좌 동결 신청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영은 그날 마트에서 카드를 긁다가 거래 제한 알림을 받았고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다른 신용카드로 바꿔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가 법원 조사를 위해 협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수진에게 물어보니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까지 모두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도 손자를 위한 교육기금이라고 말했다. 너희가 몰래 가져가면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 제가 손자 명의로 설립한 신탁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잘 몰랐지만 저는 굳이 쐐기를 박으려 서두르지 않고 그저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의 붕괴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영은 한때 몇몇 은퇴한 아주머니들의 건강관리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와인 사진, 꽃꽂이 강좌, 고급 주택 일부 사진 등을 즐겨 올렸습니다. 한때는 제 저택 앞 난간에 기대어 셀카를 찍다가 실수로 아래층 수영장과 벽난로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마루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것을 가로채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칩니다. 마치 내 집에서 사는 것 마치 내 집 모든 것이 가냈습니다. SNS입니다. SNS입니다. 그녀는 직접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물었지만 상대방은 그저 네 글자만 답했습니다. 자업자득.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감성적인 글귀와 함께 사람이 늙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가족 간의 냉랭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에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사 갈 곳을 찾으려 중개인 2명을 찾아갔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모두 거절당했고 호텔 보증금도 원래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분노하며 상대방에게 따졌지만 상대방은 그저 죄송합니다. 시스템 평점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수진의 대학 동창집의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비좁아 두 사람이 작은 침대 하나를 함께 썼고 부엌은 물이 새고 화장실에는 온수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선영이 포기하지 않고 생활정보 플랫폼에 연락하여 자신이 정씨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당시 피로연 사진을 공유해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왕 이모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좀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녀가 3마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댓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예전에 시어머니 속여서 아들 낳았다고 거짓말한 그 여자 아니야? 걔는 내 사촌 언니 옛날 절친인데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남자한테 먼저 500만 원 받아냈대. 이런 사람이 동정심 팔아서 판을 뒤집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껐습니다. 소위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손을 쓴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간 쌓아온 오만함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늘 하던 대로 거실에서 붓글씨를 썼습니다. 관계청산이라는 2 글자를 한 획 도렷하게 썼습니다. 창밖은 바람이 불어나무에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왕 이모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쪽은 아마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을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집을 빌려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좋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 인맥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 카드 몇 장밖에 안 남았을 테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할머니한테 조금씩 삶에서 고립되어 가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알아도 소용없다.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왕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인내하고 양보하며 가정의 중심을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잃어버렸던 것을 조금씩 되찾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제가 대문을 닫은 후로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여전히 발버둥 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가장 위선적인 태도를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 약 파는 걸 보니 엄마가 갈비찜 끓일 때 몇 조각 넣던 게 생각나네요. 엄마가 만든 무떡은 정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제 카톡 채팅창에 한 줄 쌓였습니다. 3시간도 채 안 되어 6통을 보냈고 모든 문장에는 부드러운 듯한 떠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대립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놓은 후 소파에 앉아 다시 법치일보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재산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를 통해 다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시 성을 가진 여인이 문 앞에서 제가 며느리라고 주장하며 문 안에 왔다고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서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문 앞들에서 모은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지 마라. 내가 없다고 전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서재의 감시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옅은 색의 긴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차 문을 붙잡은 채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화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그저 물건만 놓고 갈 뿐 들어가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결혼식 상석은 당연히 신부 측 가족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화려하고 당당했으며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식간에 다정한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오후, 왕 이모님이 퇴근할 때 고급 주택단지 문 앞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간곡히 말했습니다. 왕 이모님, 이모님이 늘 할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아요. 제발 할머니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왕 이모님은 손에 든 보온병을 차 뒤에 놓더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왕 이모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머니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선물도 보내고 심지어 할머니를 화장실 옆에 앉혔지. 식사 후에 할머니가 화내지 않은 건 교양 때문이지 약해서가 아니야. 이제 이 문턱을 넘고 싶으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절로 해야 해. 왕 이모님, 저는 정말 보상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 이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서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전화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오래된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네 하고 답장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약속대로 20분 일찍 창가 자리에 앉아 생수 한 잔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10시가 되자 그녀는 얇은 구배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를 부르지 않고 그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뭐예요? 그녀가 망설이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적인 합의도 읍소도 어떤 형태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제게도 돈을 쓴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불 기록, 이체 내역, 구매 계약서를 내놔봐. 그녀의 얼굴은 순간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것은 내 돈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 당신에게 마땅히 있었어야 할 신뢰였다. 이제 이 빚은 분명하게 갚아야 한다. 엄마, 우리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이라고? 그날 결혼식에서 내가 화장실 옆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지. 기억나니?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가방을 잠갔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단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다음 단계로 당신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산 보전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카페를 나서는 것을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굴을 붉히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찢어졌어. 문 밖은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가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수법이 마침내 저에게 완전히 간파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꽃가지를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한 글자만 답했습니다. 와, 1시간 뒤, 그는 우리 집 뒷마당 작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티셔츠를 입었으며 발에 신은 운동화는 더러워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제가 문을 열어주리라고 기대하는 듯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을 빌러온 아이 같기도 했고 동시에 뭔가 불만스러운 젊은이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왕 이모님께 작은 문을 열어주고 그를 서재로 데려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고 그는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아빠 엄마가 정말 너무한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절연하고 저희를 쫓아내고 심지어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오늘 너는 진실을 들으러 온 거니? 아니면 내가 양보해 주기를 바라러 온 거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서서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철 하나를 꺼내 차탁 위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파일철 표지에는 정신의 장부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열어봐. 그는 순간 멍해지더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수입과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정우가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매년 그에게 준 작구매 대금, 창업자금, 인테리어 대출, 명절 용돈 등이 한 줄 한 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용도와 금액에 해당하는 이체, 내역 스크린샷까지 첨부했습니다. 이몇은 니은건 그들이 내게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나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으니 나는 믿었다. 임시로 돌려막는 돈이라고 했지만 결국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다. 나는 따지지 않고 그저 눈 감아주었다. 그는 그 종이를 노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고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녹음한 오디오 파일 몇 개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언젠가 우리 것이 될 테니 지금은 잘 달래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마. 어차피 귀가 어두워 중요한 말을 해도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스러웠습니다. 이어서 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의 설날, 그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난 정말 매년 저 할망구랑 같이 설 보내기 싫어. 그 시내 나는 냄새만 맡아도 역겨웠다고. 설날에 그딴 무떡을 누가 먹겠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뒤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준성은 천천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어릴 적 처음으로 선생님께 꼬좀 들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네 엄마가 한 일, 네 아버지가 한 일, 나는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내가 관계를 찢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네가 난처해 할까봐,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결혼식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했니? 화장실 여부이자 누가 배치한 건지 너는 몰랐니? 온 참석자 모두에게 눈길을 주면서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 잊었니?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날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차탄 옆으로 가서 USB를 뽑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느 편에 서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이 판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네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갈게요. 문 앞까지 왕이모님이 배웅할 거야.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을 거야. 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지 않고 그저 베란다로 돌아가 꽃가지를 계속 잘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왕이모님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식사를 안 했어요. 가기 전에 얼굴이 안 좋았어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배고파봐야 정신 차릴 것. 날이 밝자마자 저와 최 변호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반 접수 창고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한 묶음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름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증여 취소 협의서, 이체 기록, 영상 증거, 그리고 영구부양 의무 신청서까지.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넘겨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순 여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서류는 순조롭게 접수되었고 법원 접수팀은 오영업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동결 신청은 즉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누구든 제 돈 1원이라도 건드리려면 법원의 조사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정우가 제 보조 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던 신용한도도 모두 영원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은 죽을 만큼 아팠던 마음은 이미 정리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아요. 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준성이는 아직 어려요. 그 아이는 무죄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세월 엄마가 해주신 것들 다 기억해요. 제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가 내가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저쪽에서 멍해졌습니다. 네가 나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아느냐? 네가 결혼식에서 내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때 내가 그 식사를 어떻게 마쳤는지 아느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에게 30년을 주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여자 혼자 이 집을 지탱하며 너를 키웠고 네 며느리를 조상 모시듯 대접했다. 그런데 결국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화장실 여보이자 하나와 엄마, 그만 좀 해라는 말이었지.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나에게 용서를 빌지 마라. 저는 목소리를 늦췄지만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자에게는 한 끼 식사를 남겨줄 것이다. 너는 사라져라. 전화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가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과 정숙의 관계 단절. 이로써 자녀 부양 권리와 의무 없음. 저는 흔들림 없이 제 이름 정숙을 한 획 코렷하게 서명했습니다. 왕 이모님이 제 뒤에 서 있었고 최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뒤로 증인 이름에 서명했습니다. 애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또렷하고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단계씩 나아가죠. 왕 이모님은 말없이 차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말리지도 않았고 놀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찢을 필요 없이 그저 끊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겨우 죽을 조금 먹고 김치를 곁들여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TV에서는 옛날 영화 어머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가난하여 늙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배신하고 집을 빼앗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가 TV를 껐습니다. 드라마는 현실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정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2초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안 인정한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그 순간 비로소 제 몸을 감싸고 있던 어머니라는 껍데기가 마치 낡은 허물처럼 마침내 벗겨져 나갔다는 것은 내벗겨져 마침내 벗겨져 나갔다는 정오 11시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 앞에 선영이라는 여인이 과일을 들고 2시간 가까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갔습니다. 화면 속 선영은 더러운 청록색 긴 상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등나무 바구니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과 있었는데 가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발을 떼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결혼식 날의 화려함과 비교하면 두 개의 세상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상석에 앉아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자신을 신부 측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하객들에게 이쪽 집안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 저희 쪽에서 분위기를 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바로 뒤가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찬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 5분만. 저는 쇼를 두르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선영은 즉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제가 며칠 동안 오고 싶었는데 혹시 화나실까 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받지 않고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계단 앞에 푸른 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 있어. 움직이지 마.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 결혼식 자리가 좀 어수선했던 건 알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애들 결혼식이란 게 원래 좀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저... 아니, 우리 이제 다 이 나이인데 이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자.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들어올 기회가 아니다. 당신이 물러설 시간이다. 그녀는 굳어져 입술이 딱딱하게 두 번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 내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 나이 먹은 내가 아직도 당신 수작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정숙 씨, 당신은 그날 우리 집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한 잔 술잔을 주고받을 때 이 집이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생각했나?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딸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 4년 동안 살면서 공짜로 먹고 자고 공짜 차에 공짜 가정부를 부렸지. 커튼 색깔이 촌스럽다고 불평하고 냄비가 충분히 고급스럽지 않다고 불평하고 베란다에서 영상 찍고 거실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면서 나를 투면 인간 취급했지. 저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 이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자고 말하지 않았지.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으로 그 과일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후회해서가 아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늘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내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봐줄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당신은 용서를 빌러 온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머물 곳도 없고 당신은 지금 머물 곳도 없고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은행 카드는 동결되었고 바깥 친구들도 당신을 감히 상대되었고 저는 천천히 반 발짝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당신은 몰락할 수 있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놓을 수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라. 나는 5분 뒤에 문을 다시 잠글 것이다. 문 앞을 더럽히지 마라. 저는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녀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매정한 사람이군요. 저는 문간에 서서 돌아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사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모욕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단 끊기로 결정하면 비록 칼로 심장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다시 꿰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깔렸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치에 맞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작년 설날, 저는 혼자 등불을 걸었습니다. 저녁 5시,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 서서 집 처마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작년에 그 빨간 등불은 손자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복을 빌자고 했습니다. 올해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저 옛 상자를 뒤져 알코올 솜으로 위를 닦아내고 말코올 솜으로 위를 닦아내고 빨간 끈을 잘 묶어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습니다. 등불이 걸리자 2번 가볍게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집 창문은 이미 환하게 불을 밝히고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에 세배를 가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초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내가 주인으로서 존재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막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왕 이모님이 일찍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성이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짙은 색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붉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던 듯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절을 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쿵 3번을 절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저희 아빠 엄마 일은 예전에는 모른 척 외면하고 뒷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할머니를 남처럼 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따를 거예요. 저는 정씨 집안 자식이지 그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가 가져온 보온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추 닭곰탕이 들어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고 직접 국자로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네가 만들었니? 제가 새 들어 사는 곳은 부엌이 작아서요. 옛날에 집에서 할머니 따라다니던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는 닭곰탕 먹을 때 꼭 표고버섯을 같이 먹었잖아요. 기억한다. 오늘은 없었으니 내년에 넣어라. 저는 닭고기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맛은 정통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 먹고 나서 찹쌀떡도 먹고 가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부엌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찹쌀떡을 끓였습니다. 그는 제 뒤에서 채소를 씻고 접시를 세팅했습니다. 어릴 적 제 다리 주변을 맴돌던 것처럼 조용히 협조하고 까불지 않았습니다. 왕 이모님도 나중에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으니 잘 됐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그 의자를 식탁 옆으로 끌어와 안정적으로 앉았습니다. 그곳은 상석이었습니다. 식탁 전체에서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고 부엌을 마주보며 전면 통유리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늘 가장자리 자리에 앉았고 때로는 아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묻지도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제 오른쪽에 앉았고 왕 이모님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축복의 말 없이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집은 것은 단팥 찹쌀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마침표를 삼키는 듯했습니다. 그간에 삼키는 듯했습니다. 집안 창밖의 등불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섣달그묵날 밤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다시 피어오른 불꽃처럼 밝게 처마 끝에 걸려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식사 자리의 사람들은 모두 제가 기꺼이 남겨두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의 사람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피로연에서 화장실 옆자리로 안내받은 그 순간부터 정숙은 더 이상 눈물로 서러움을 표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한 장의 장부,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서명을 통해 어머니, 선영,
어르신이라는 이미 사람들에게 소모될 대로 소모된 정체성들을 하나씩 정산하고 해체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매정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체면을 빚지지 않았고 아들에게 집을 빚지지 않았으며 그녀가 빚진 것은 오직 스스로에게 마땅히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서 평생을 이 집에 헌신했으면서도 늘 배경처럼 취급당했던 여자로서의 자리였습니다. 등불이 다시 걸린 문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귀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이미 돌아왔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참고 또 참으면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할 것이고 한 발짝 물러서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당신도 원래 당신의 자리였던 그 식탁에서 쫓겨난다면 어쩌면 당신은 정숙이라는 이 여인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